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쥐가 옮기는 무서운 병, 한타바이러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거기에 더해 한타바이러스에 걸리면 무려 절반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절반이 사망한다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건가? 왜 우리는 이 병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타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왜 치명률이 그렇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 어디서 난 걸까요? 이 이름은 한국 전쟁 중이었던 1956년에 처음 발견된 곳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에 위치한 한탄강입니다. 당시 유엔군 소속이던 의사들이 원인 불명의 열병과 전 출혈 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병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강의 이름을 따서 한타바이러스라고 명명한 것이죠. 이후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증후군 출혈열, 줄여서 HFRS라고 부르는 병을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은 고열과 함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입니다. 이쪽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하고 말 그대로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병은 바이러스의 아종이 다르고 또 전파 방식이나 증상도 약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명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기나 코로나19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타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정말 절반이 사망하나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보면 마치 확률이 50%에 육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 이야기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 유형의 한타바이러스는 치명률이 50%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에서 문제가 되는 안데스 바이러스나 북미의 쌓인 노름브레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히 일부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신증후군 출혈열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치명률은 보통 1에서 5% 사이입니다. 물론 5%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요? 첫째는 언론과 인터넷이 극단적인 사례만 부각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50% 치명률이라는 숫자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 따로 떠돌면서 공포를 키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단과 보고의 문제입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은 초기 증상이 독감과 매우 비슷합니다.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두통이 있죠. 그런데도 환자가 병원에 늦게 찾아오거나 의사가 이 병을 의심하지 못해서 진단이 늦어지면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전체 감염자 중에는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증 사례만 집계되어 치명률이 실제보다 높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해서 그렇게 위험해질까요? 그래서 왜 코로나19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표적 장기입니다.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가 코와 목 그리고 기관지를 통해 폐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타바이러스는 다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의 모세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이루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이 새기 시작합니다. 즉 혈관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의학 용어로 혈관 투과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 속의 액체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조직 사이로 스며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이때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의 경우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인데 혈류가 부족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급성 신부전이 발생합니다.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의 경우는 상황이 더 급박합니다. 혈관에서 새어나온 액체가 폐포, 즉 허팍과리 안으로 들어차면서 환자는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폐가 물에 잠기는 거죠. 이 상태를 심각한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만에 호흡 곤란이 극심해지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까요?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아종은 그러기였습니다. 사람에게서, 즉 사람으로 직접 옮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감염시키는 걸까요? 바로 설치류, 특히 들쥐와 같은 야생 쥐들입니다. 저 바이러스는 쥐의 몸속에서 증식하고 쥐의 침, 소변, 대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배출된 바이러스를 흡입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상처를 통해 접촉하면서 감염됩니다. 가장 흔한 감염 경로는 에어로졸입니다. 쥐의 소변이나 대변이 마르면서 가루가 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이 가루를 들이마시면은 바이러스가 폐까지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취약한 장소는 다름 아닌 쥐들이 많이 서식하는 헛간목, 창고, 폐가, 동굴 같은 곳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먼지를 털다가 갑자기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달리 치명적이지만 전염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축을 봅니다. 하나는 전염성, 즉 얼마나 빠르고 쉽게 퍼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치명성, 즉 걸렸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엄청나게 높은 대신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리지만 그 중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라는 의미죠. 반대로 한타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극히 낮습니다. 사람 간 전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걸렸을 때는 무서울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리와 예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쥐와의 접촉만 차단하면 감염 자체를 거의 100%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와 한타바이러스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코로나는 공기 중에서도 전파되고 무증상자도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타바이러스는 오염원이 명확하고 전파 경로가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집 주변에 쥐가 서식할 만한 장소를 없애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지 말고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세요. 둘째, 집 안으로 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수구나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 환풍구 같은 곳은 철망이나 실리콘으로 틈을 막아주세요. 셋째, 만약 쥐의 배설물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맨손으로 치우거나 빗자루로 쓸지 마세요. 이 행동이 오히려 바이러스가 든 먼지를 공중에 띄워서 흡입하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소독제를 뿌려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킨 후 젖은 걸레로 닦아내야 합니다. 사용한 걸레는 반드시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해서 버리세요.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꼭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제 한타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강에서 처음 발견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증후군 출혈열입니다. 매년 수십 명에서 1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주로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왜 가을일까요? 가을이 되면 벼수확을 위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들쥐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민분들이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치명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에서 6에서 5%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절반이 죽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설사 살아난다고 해도 신장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완치 후에도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캠핑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특히 들쥐의 서식지로 의심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먼지 마스크보다는 미세먼지 차단용 KF 마스크가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달리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존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렸던 것과 달리 한타바이러스는 이미 예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한타백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고위험군, 예를 들어 농업 종사자, 군인, 실험실 연구원 등에게 접종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널리 권장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염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즉, 감염 자체가 드문 병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맞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만 만약 본인이 야외 활동이 많거나 농촌에서 생활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예방 접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에는 특별한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비린이라는 약물인데 이 약을 감염 초기에 투여하면 증상 진행을 막고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4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방문 이력을 자세히 알리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타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깊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사람이 아닌 쥐를 주숙주로 삼아 진화해 왔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쥐의 몸속에서 살아가면서 적응한 겁니다. 쥐에게는 큰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우연히 인간이 쥐의 배설물을 흡입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인간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바이러스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과잉 면역 반응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염증 물질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자기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는 거죠. 결국 한타바이러스의 치명성은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보다는 우리 몸이 이 낯선 침입자에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숫자에 겁을 먹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치명률이 50%라는 말만 듣고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식은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한타바이러스는 분명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쥐와의 접촉을 현명하게 피하고 위생 수칙을 지킨다면 감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원인 모를 고열과 함께 극심한 허리 통증이나 두통을 느끼고 최근에 쥐가 있을 만한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감기약을 사 먹거나 이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지 말고 바로 큰 병원의 감염내과를 찾으십시오. 의사에게 캠핑을 갔다 왔는지, 헛간 청소를 했는지, 들쥐를 본 적이 있는지 등 활동 이력을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살립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한 가장 큰 적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무지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서운 나머지 모든 바이러스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파되어 대유행이 불가피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특정한 접촉 경로를 통해서만 위험해집니다. 한타바이러스가 바로 후제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인류를 상대로 한 유행이었다면 한타바이러스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발생하는 지역적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대신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역입니다. 한타바이러스의 사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즉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오는 질병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제 설치류의 서식지가 확장되고 인간의 개발 활동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런 접촉은 점점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타바이러스는 분명 과거의 질병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위협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자연과 공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타바이러스의 진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치명률 숫자만 보면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특정한 조건과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예방법과 치료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이 정보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캠핑을 갈 때, 농촌에 갈 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지식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앞으로도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